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해 해경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행적까지 추궁하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국기문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지만 임기가 한 달 남았다며 청장 경질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 내부 반발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식자재 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채소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수급 불안정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사 유출과 침수, 정전 등 곳곳에 피해를 낸 장마 전선이 제주 남쪽 부근 해상까지 물러났습니다. 주말 내륙 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내주 초에는 또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큰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국제선 항공료가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항공사들은 운항 편수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제 유가 폭등 등으로 항공료가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선 올해 4분기는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축소합니다. 다음 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격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어제 급락했던 증시는 반등을 했고 연일 고공행진하던 환율도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물론 추세적인 반등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잠시 뒤에 경제부 기자와 금융시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29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나토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일 관계 등의 변화가 생길지 새 정부 외교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잠시 후 뉴스큐에 출연합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시죠. 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오늘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정 청장은 서해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나은 조직을 위해 사퇴한다고 밝혔는데요. 유족 측은 해경 측이 양심 선언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해 일부입니다. 네, 치안감 이상 해경 지도부 9명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또 김병로 중부청장과 김종욱 서해청장, 윤성현 남해청장 등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8명도 일괄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최근 조직에 닥친 위기 앞에서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위기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게 답이란 결론을 얻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경 측은 사퇴에 동참한 치안정감 2명과 치안감 6명도 지휘부로서 책임을 공감해 자율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재작년 9월 서해에서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거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당시 발표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해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이에 대해 정 청장은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 청장은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사건 초기엔 국방부 입장과 해경이 자체적으로 확인한 증거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국방부로부터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월북 혐의에 관한 증거 확보가 불가능했고 기존 자료로는 월북 혐의를 입증할 수도 없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해경 지도부 사임 결정에 대해서 피격 공무원 유족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유족 측은 해경 지도부 일괄 사퇴 결정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경 측의 양심 고백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이 씨의 월북 정황이 확실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해경이 성급하게 월북자로 낙인 찍으면서
가족들은 근거 없는 비난을 받았고 발표 번복으로 국민 역시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옥현진 당시 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 2명도 함께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족 측은 다음 주 화요일 윤성현 남해청장을 포함한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발할 계획인데요. 유족 측은 이들이 월북 발표 후 승진한 데다 이 씨 사생활을 공개해 국가인권위원회 징계 권고가 나왔는데도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도부의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까지 추궁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 등과 함께 세력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선 이재명 의원에 대한 당권 불출마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연일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피해자 이대준 씨 유족을 만났네요. 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의원들이 숨진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간담회를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면서 이 씨를 살릴 수 있었던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드러났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우리가 구조할 수 없었나 하는 것. 생존 사실이 확인된 20일 오후 3시 30분 이후 이대준 씨가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구조 지시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족들도 시간이 허비되는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이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저못 궁금합니다.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공세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보는 계속해서 들어왔지만 종합적 판단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박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월북 단어만 갖고 그 정황을 파악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음모나 암호나 이런 거를 다 해독해서 종국적으로는 이제 월북 가능성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이준석 대표는 본인에 대한 당내 공세에 대해서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죠.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SNS에 장제원 의원의 인터뷰 기사 링크와 함께 미끼를 안 물었더니 직접 쏘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 의원은 해당 기사에서 이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의 갈등을 놓고 대통령 집권 첫 해에 당이 돕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른바 친윤석열계 공력이 시작됐으니 반격에 나서겠다고 시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 언급은 일단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인 지금의 내용 드린 말씀 없습니다. 그거는 평가인데 제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혹시 7월 7일 공개회의 요청 계속 하실 겁니까? 평가 제가 뭐 윤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이 대표의 징계 논의와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데 한번 양쪽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허약할 수가 있어요. 국회에서 받쳐주지를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과연 이게 도움이 되나. 그냥 징계를 가면 중간에 왜 소명도 안 들었냐 하는 그런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를 하고 할 거 다 하고 가겠다. 예,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선 의원 워크숍이 열렸는데 이재명 의원을 앞에 두고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 이런 요구가 쏟아졌다고요? 네, 어제 시작한 민주당 의원 워크숍은 오늘 오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친문재인계 유력 단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과 같은 조에서
분임 토론을 해서 관심을 받았는데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의원과 자신이 전당대회에 함께 나가지 말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전당대회에서 결국은 우리 당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고 또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렇게. 조별 토론에서 이 의원에게 출마 여부를 조속히 결단하라는 요구도 나왔는데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가 된다고 한들 2년 동안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도 당권 도정 여부를 현장에서 물었지만 이 의원은 경제와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피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나 또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당대회 관련된 입장은 언제쯤 밝히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강력한 야당,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혁신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박 2일 워크숍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현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인사 유출과 번복 논란을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이 경찰청장 경질까지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청장 임기가 한 달 남았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건데요. 한편 주 52시간 제도 개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국기문란까지 말씀하셨는데 김창룡 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라든지 압박, 경질까지 염두에 두신 건 어떤 입장? 임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네. 혹시 나토 다녀오신 뒤에도 그렇게 원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경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하여튼 시간은 좀 넉넉히 보통 재송부 3일 하잖아요. 근데 조금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것 같고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대통령님, 이준석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이 좀 심한 상황인데요.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다른데 용역을 두고 그 정도. 네, 내륙 장마가 시작이 되자마자 중부지방에 170mm 이상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장마 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물러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주 초 중부지방은 또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커서 또다시 호우 피해도 발생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장마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비도 그치고 햇볕도 좀 보이는데 밤사이에 서울에도 정말 많은 비가 내렸죠? 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밤사이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1시간 사이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흐리기만 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은 주말 동안 제주도에 영향을 주겠고 서울 등 내륙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제주도 남쪽 부근 해상까지 물러났습니다. 내륙에 이어 제주도 장맛비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모레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많은 곳에 12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요. 전남과 남해안에도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중북부 지방에는 정말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173mm, 서울 도봉구에도 150mm 이상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고요. 경기도 파주는 140.5mm, 강원도 북춘천은 100.8mm로 6월에 하루 동안 내린 비로는 지역 관측사상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나기 소식이 잦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호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추가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앞서 밤사이 내린 장맛비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도 홍천에서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야영객 3명이 고립돼 구조됐습니다. 이어 새벽 2시쯤에도 홍천군 밤벌 유원지와 마곡 유원지 등에서도 차량과 텐트 야영객들이 침수로 인해 위험하다는 신고가 잇따라 9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어젯밤 9시쯤 폭우로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지상주차장 일부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 한 대가 침수됐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고 119 구조대가 출동해 침수된 차량을 견인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남 보령시 신읍동에서는 강풍에 떨어진 합판에 유리가 깨지면서 2명이 다쳤습니다. 1시간쯤 뒤에는 천안시 동남구의 한 상가 건물 지하가 침수돼 소방대원들이 배수 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네, 금값이라 불릴 정도로 값이 오른 채소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일부 품목의 수급이 어려워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서울 통인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금자가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채소값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보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시장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인데요. 상인들의 표정은 썩 좋지 않습니다. 이미 금값이라 불릴 정도로 채소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장마철을 맞아 더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실파 한 단의 가격은 며칠 새에 2배나 오른 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열무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열무 한 단은 3,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시금치 한 단은 원래 2,000원이었지만 1,000원 올라 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열무와 시금치 같은 경우 무르기 쉬워 장마철이 되면 구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가격도 더 오르는데요. 다른 채소 가게의 상황도 비슷해 상인들은 찾는 손님이 뜸해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이 줄었지. 손님들이 오질 않아. 워낙에 물가가 비싸고 올랐으니까. 앞서 채소 가격은 이른 무더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한 차례 가격이 껑충 뛰었는데요. 최근 장마까지 더해져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이미 지갑 열기 두렵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 수급 불안정으로 물가는 더 오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통인시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고유가 속에도 5월 국내 휘발유 경유 소비량이 전달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정보 사이트 페트로넷을 보면 5월 국내 휘발유 경유 합계 소비량은 2,482만 2천 배럴로 4월보다 43% 증가했습니다. 올해 기름 소비량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의 여파로 지난 4월까지는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확대되면서 기름 소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항공료도 고공행진. 여름휴가 앞두고 해외여행 떠나려다가 생각보다 비싼 비행기 표값 보시고 망설이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항공 규제는 없어졌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이 다시 여행객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1년 만에 여행 가는 거고 좀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행기 표값은 혀를 내두르게 합니다.
이번에 예약할 때도 굉장히 비쌌는데 이번에 해외여행 가면서 또 다른 해외여행도 계획을 해보려 했는데 비싸다 보니까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렴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180만 원 적어도 많으면 200만 원 넘어가서 코로나 전으로 비하면 거의 배로 뛴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 100만 원대였던 뉴욕행 비행기표는 최저가가 200만 원 중반으로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7월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평균 비행기 운항 신청 건수는 343편으로 이번 달에 비해 6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8일 항공 규제가 해제된 이후 항공사들은 부지런히 운항 편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 부쩍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국제선 운항 회복률이 아직 코로나19 이전 대비 20% 수준입니다. 대형 기제 투입과 함께 7월 증편을 통해 총 34개 노선에 대해 주 162회 운항에 공급석 확대에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 할증료 부담도 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오는 7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이번 달보다도 크게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세기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기 상품의 특성상 항공요금이나 유류할증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에게 코로나 이전 수준의 좀 좋은 요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선 항공료가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려면 올해 4분기는 돼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커진 분위기입니다. 네, 어제 나란히 연저점을 기록했던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내림세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반등으로 보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금융시장의 분위기와 전망,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큰 틀에선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얘기할 텐데 일단 오늘 얘기부터 해보죠.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또 우리끼리 나눈 얘기지만 거의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경제부에서도 거의 매일 증시와 이 환율에 대해서 소식을 전화 연결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안 할 줄 알았는데 하시네요. 네.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안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상당폭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피가 2.26% 올라서 2,366선으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예 5%가 넘게 올랐습니다. 75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이 오늘도 일단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 규모 자체는 작아졌고요. 개인들도 순매도를 꽤 큰 규모로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좀 항상 관심이 있는 삼성전자 오늘 1,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58,400원으로 아직까지 5만 전자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아직은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섣부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 오른 배경을 보면요. 먼저 미국 뉴욕 증시가 간밤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를 억제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이거랑 별개로 하반기에는 경제 성장세가 꽤 강할 거다. 그러니까 경기 부진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어떤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자산 가격이 막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이 싸다고 생각해서 사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걸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오늘 증시에는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고요.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면은 결국엔 이게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아직은 크기 때문에 지금이 과연 반등이 시작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좀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목표 주가를 일부 증권사들 대부분이 한 2,200선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사에서는 아예 2,000대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다소 좀 일러 보입니다. 오히려 증시가 부진한 것이 추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반대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된다는데
그 반대 매매가 네. 어떤 겁니까? 우리가 보통은 투자를 할 때 우리 네. 돈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돈이 아니라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방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한다는 거죠. 이 중에서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담보의 가치도 하락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빌려준 증권사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그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반대 매매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 매매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냐?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한 20조 원 아래인데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 얘기는 개인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또는 반대 매매가 늘어나서 이게 줄어들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시장에 매물이 계속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팔자를 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시장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반대 매매 역시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비투개미들 지금 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렇죠. 할 정도로 지금 반대 매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환율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일 고공행진하다가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 환율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1,30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일단은 어제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가 1,301원이었거든요. 이게 지난 2009년, 그러니까 2009년 하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억나잖아요. 그거 직격탄을 맞았던 이후에 거의 1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수준이고요. 이게 단기간에 워낙 빠르게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증시와 비슷한 이유로 오늘도 환율은 약간 숨고르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산을 보면요, 크게는 그 안전자산 그리고 위험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 같은 것들이 위험자산이겠죠. 안전자산은 달러, 대표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는 미국이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무위험자산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다시 달러로 돌아가면요. 사람들이 지금같이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안전한 자산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달러를 갖고 싶다. 사자 이렇게 되면은 달러의 가치는 시장에서 오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환율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의 시장에 공포감이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환율이 안정세로 접어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환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 어렵죠. 자, 환율이 높다는 건 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지난주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환율이 오르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원자재를 사올 때 그 가격도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오르고요. 결국엔 그거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환율 우리가 일부러 고환율 정책도 쓰고 그랬어요. 환율이 오르면은 수출 기업들의 제품은 외국에 나갔을 때 값이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물가 상승기이기도 하고요. 또 예전이랑 다르게 원자재 수입 비중도 늘어났고 기업들의 생산 기지들도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환율이 오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해서 자기 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따른 손실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우려하게 되면은 시장에 더더욱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국내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런 증시나 환율이 어떻게 안정세에 접어들기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장은 중요한 게 지금 고물가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이번 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여기에 따라서 다음 달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가상화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이렇게 자산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도 좀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너무 올랐으니까 조금 하향 안정화가 될 필요는 있겠죠. 지금 일단 약보합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한국부동산원에서
그 아파트 가격 지수 변동률이 나오는데요. 예. 이번 주에 보면은 전국 아파트 값이 0.03% 내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7주 연속 하락세고요. 낙폭도 조금씩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강남 4구, 서울 아파트 값이 0.03% 하락했는데 예. 강남 4구 동남권의 아파트 값은 0.01% 하락했습니다. 이게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한 건데요. 예.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절세를 위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곤 있는데 매수세가 지금 실종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역시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예. 기준금리가 오른다면 최소한 그만큼은 시장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집을 살 때 현금으로 여기 써 하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대출을 끼고 살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만큼 금융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투자자 모두 조금 더 투자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약보합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변수는 있습니다. 이 8월에 임대차 입법에 따른 갱신 계약이 만료가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4년 동안 억제해왔던 전세 보증금 그리고 예. 월세가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 전월세난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런 전월세난의 그 문제점이 현실화가 된다면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다시 매매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이 약보합세의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올해 또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예.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경제 분위기 그리고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이 축소됩니다.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격리 관련 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김연아입니다. 네, 앞으로는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돼도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 기준이 생기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만 격리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브리핑에서 이 중위소득의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인 가족이라면 가정 내 건보료 합산 금액이 대략 18만 원 미만이어야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재정지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또 원숭이 두창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할지도 현재 논의 중이죠. 네, WHO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선포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각국의 대응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와 함께 국제사회의 협력이 강조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 원숭이 두창은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질병이라서 이 백신과 약, 치료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에서 WHO가 어떤 역할을 해낼지도 관심입니다. 국내 발병과 관련해서는 최초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서 중위험 접촉자로 분류된 8명이 모두 백신 접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의무 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우려와 관련해 빠르고 철저한 역학조사로 확산을 막고 방역 진행 상황과 백신, 치료제 확보 상황 등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앞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애완용 쥐 같은 설치류는 지정시설에서 각각 21일간 격리해야만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수공통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을 예방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람에서 동물로 전파된 사례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설치류의 감염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살인개미로 불리는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가 중국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거침없이 퍼지는 양상입니다. 올해 발견된 붉은 불개미의 유입 경로는 모두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방제와 함께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수출왕국의 관문인 부산항. 산더미처럼 쌓인 컨테이너 앞에 난데없이 자그마한 모기장이 설치됐습니다. 모기 때문이 아니라 맹독성 해충인 붉은 불개미 150여 마리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컨테이너가 머물렀던 충북 옥천군의 물류창고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곳에선 붉은 불개미 850마리와 함께 애벌레인 번데기 200마리까지 발견됐습니다. 관계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살충제 살포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과 21일엔 각각 광양항과 평택항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전국 곳곳으로 거침없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달부터 중국에서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데 올해 우리나라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컨테이너는 모두 중국 광둥성에서 온 것입니다. 중국에서 컨테이너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도 늘어나고 또 온도도 또 열대 쪽에서 활동을 잘하는 개미들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와서 이렇게 확산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불에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가려움증 증세가 나타나며 심하면 어지럼증 등의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붉은 불개미는 지난 2017년 부산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해마다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의 유입 경로는 대부분 중국으로 확인됐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퍼졌던 2018년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번식 능력 있는 여왕개미의 유입 여부입니다. 지난 2020년 처음 여왕개미가 발견된 이후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미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방역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농협 직원이 도박 손실을 막으려고 회사 돈 40억 원을 횡령해 또다시 도박 복권을 샀던 사건,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예, 그런데 농협 직원으로부터 복권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은 복권방 사장이 횡령금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해 복권방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자막처럼 반전이 있었던 건가요? 자, 농협 직원의 횡령 사건에 복권방 사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새롭게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농협 직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회사 돈 40여억 원을 빼돌린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복권방 사장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한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수십 차례 공금을 송금했는데요. 그 내역을 봤더니 A씨는 이중 상당 금액, 정확히는 13억 5천만 원 상당을 서울의 한 복권방 사장 B씨에게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스포츠 토토를 구매하기 위해서 복권방 사장에게 돈을 보낸 걸로 봤는데요.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복권방 사장 B씨가 자신에게 거액 투자를 거듭 권유했다면서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근 B씨의 복권방 가게와 사무실,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계좌 추적 결과 복권방 사장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또 다른 지인에게 보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복권방 사장이 A씨가 보내온 돈으로 복권 구매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잡힌 겁니다. 경찰은 우선 B씨의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경찰은 또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리려는 목적이었는지 또 횡령을 부추긴 정황은 없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회사 돈 40억 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오히려 복권방 사장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 복권방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런 식으로 거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좀 더 가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아보니 이 복권방 사장은 평소에도 법적으로 정해진 회차별 구매 한도를 넘어서 복권을 발급해온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스포츠 토토는 인터넷 발매 사이트에서 5만 원, 전국 판매점에서는 10만 원으로 1회차당 구매 가능 금액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방 사장 B씨는 YT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0만 원 이상 비대면 판매를 안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냐며 사실상 제한 금액을 넘어서 판매해왔던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다만 B씨가 단순히 장사를 위해서 이런 건지 혹은 A씨처럼 거액을 베팅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추가 수사가 진행된 뒤에 B 씨의 정확한 혐의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최근에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친구들에게 욕설과 폭력 등의 행위로 논란이 일어난 5학년 초등학생에게 교육당국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사건과는 별개로 법무부가 촉법소년 나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장윤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학교와 관련된 좀 개별 사건들을 좀 네. 나열하는 방식으로 알아볼 텐데 먼저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전학을 온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으로 인해서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까지 좀 불안해했다. 좀 그 지역에서 꽤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전에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도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게 강제 전학 조치를 당했고 그래서 네.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된 건데 이게 지난달 16일 날 첫 전학 결정이 돼서 25일 날 첫 등교를 했는데 이 첫 등교 날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교과서를 새로 교부를 받아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교과서를 이렇게 나눠주는 그 과정에서도 뭔가 왜 나한테 기강을 잡으려고 하냐. 어차피 나에 대해서는 뭐 터치도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뭐 이러면서 욕설을 섞어서 교사한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학교에서 뭐 무단 조퇴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또 전학 온 지 한 일주일도 채 안 돼서는 학급 친구를 또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담임 교사가 이 상황에서 이걸 제지시키고 했는데 나를 지금 제지시켰냐? 이 부분은 물리적인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저항을 하면서 이 학생이 또 경찰을 부릅니다. 그래서 경찰까지 나와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동학대다라고 역으로 그러니까 인권교육을 그래서 좀 잘못 받은 거 아니냐라는 어떤 비판도 나오는데 이렇게 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이걸 제지하는 교감, 교장, 뭐 출동한 경찰까지 이 아이가 오히려 역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학교 측에서는 학부모들이 이거 바로 분리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좀 강하게 나왔었고 출석 중지 조치를 취했는데 또 학교로 복귀하면서 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출석 정지 조치, 그러니까 등교를 하지 말라, 등교 중지해라 이렇게 학교에서 제지를 했는데 아이가 다시 또 등교를 시도했는데 반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이 현장 체험 학습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오는 것이 조금 좀 불편하거나 또 다른 어떤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아예 반이 전체가 아이를 피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진단이나 원인 제거라고 볼 수는 없는 조치였습니다. 학교로서는 좀 불가피하게 등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종전에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이런 부분을 좀 봉합하고자 선택한 것이 그렇다면 출석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 반 학교의 다른 그부들이 현장 학습을 가겠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좀 방법이었던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는 건 물론이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이 학생을 다시 강제 전학 조치를 하거나 뭐 퇴학 조치를 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럼 또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이 원인을 좀 진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발 방지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네, 이런 사건을 좀 다룰 때 조심스러운 점은 역시나 이 해당 학생이 아직은 어린 초등학생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인이면 뭐 법의 잣대로 해석하면 되는 일입니다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좀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든 가정이든 사회든 좀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이번 사건을 다뤄보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까지 상황이 번지니까 익산교육지원청에는 홈페이지에는 학부모들 글도 막 올라오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조사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좀 일단 결론은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굉장히 어린 학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12살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사회에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것인지 또 사회인으로서 건전하게 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어른들 그리고 학교의 역할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아마 이 동일한 학급으로 복귀를 해서 똑같이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받고
받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나섰는데 네. 일단 제3의 교육기관에서 일단 학습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다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치료도 좀 병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치료를 사실상 강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 부모도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치료를 제3의 기관에서 계속 병행하면서 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학생의 경우에는 강제 전학을 가더라도 나중에 학교에 와서 보복하겠다 이런 협박도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아이들은 또 불안해할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학급에서 계속 분란을 좀 일으키면서 네. 아이들이 요즘은 또 핸드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 선생님께 이렇게 저항하고 이런 부분은 근거로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또 학급 학생들이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촬영을 하고 이런 문제가 또 있으니까 나를 지금 찍는 학생들은 하나하나 기억해놨다가 내가 또 다시 학교로 돌아오면은 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도 좀 심리적인 상담 지원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이 학교 안에서 다루는 그 시스템을 보면 이 뭐 제도가 좀 바뀌기는 했습니다. 학교에서 워낙에 좀 분쟁이 잘 해결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교육청 단위에서 보는데 최고는 뭐 퇴학 내지는 전학으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다른 학교로 갔는데도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또 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번 사례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학교 폭력이나 이 학급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서 설명해 주신 이런 사건과는 별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최근에 미성년자 관련한 강력 범죄가 증가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한동훈 장관 촉법소년 그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감 있게 법안을 좀 검토를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짚어주신 대로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전부 뭐 처벌을 면한다는 뜻은 아니고 성인과 동일한 처분을 받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만 10세부터 14세까지는 이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법에 의거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부터 10호 처분까지가 있는데 8, 9, 10호 처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강제 구금이 되기 때문에 어른들과 같은 뭐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아니지만 이 소년원에 수감되는 또 이런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세라는 기준이 53년도에 형법에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려 이 한 40년 전에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 14세와 지금의 14세가 어떤 육체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발달 상태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본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 어떤 뭐 분쟁을 뭐 일으키거나 사실상 범법행위를 한 이후에도 촉법소년인데 어떻게 해볼 것이냐라고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는 일들도 왕왕 있어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 옆으로 자료가 나가는데 만 12세, 13세의 어떤 범죄, 소년부 성취 현황이 79.8%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자료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사실 만 14세라는 기준이 지나면 이게 소년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른과 똑같이 검찰로 송치가 돼서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 14세에 아주 인접한 이 나이대인 뭐 12세, 13세가 거의 전 소년범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다면 소년범으로 분류되는 이런 학생들도 뭔가 본인들이 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문제의식도 이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잠깐 속보가 들어왔네요. 뭐 정치권 관련해서 좀 중요한 속보이기 때문에 짧게만 언급하고 변호사님 양해를 구하고 속보를 전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으로 넘기기로 했다. 사실 이 원구성 협상 문제로 계속 국회는 공백 상태, 공전 상태를 3주 이상 거의 한 달 가까이 이루어오는 상황이었는데 민주당이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나오고 있죠. 존중할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부분을 강조했네요. 자, 앞으로 국회 상황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여기 정도 속보를 언급하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야당이 여당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네. 계속해서 촉법소년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 네. 해외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네. 상한 연령이 높은 편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입법례를 각 나라마다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 네. 같은 경우는 만 16세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좀 높이 설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 14세이고요. 예. 프랑스와 캐나다도 비교적 유사한 만 13세, 만 12세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만 12세로 낮추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바가 있는데 예. 이 캐나다가 그 만 12세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영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낮습니다. 만 10세로 돼 있는데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만 16세로 높다라고는 하지만 이를테면 뭐 부모 교육을 병행한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강력범을 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상을 좀 언론 등을 통해서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입법 체계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 네. 반대 의견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게 소녀법의 취지에 과연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취지에 맞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미성년자라는 특수성은 분명히 감안해야 됩니다. 어떤 강력 범죄화되고 있는 현상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분하는 게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수감된 이런 미성년자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또 있어서 또 가정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사회로 내몰리게 되고 범행에 좀 되게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네. 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년원 시설도 좀 열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정신적으로도 좀 치료가 계속 필요한 비중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훨씬 좀 높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좀 종합적으로 사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더 이상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네. 않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시설 얘기하셨는데 소년 교정 시설이 전국에 한 곳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2018년에 일방적으로 문을 닫은 초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무단 폐교로 논란이 일었던 서울 은혜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네, 먼저 홍민기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다시 변호사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보시죠.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담당 교육지원청에 폐교 인가 신청을 낸 건 지난 2017년 12월 겨울방학 하루 전이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3억 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문이 날아들었습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인 폐교 통보에 당시 서울시 교육청도 폐교 신청을 반려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당 사립초등학교에 관한 운영 상황에 관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본청과 본청이 학교 법인 담당 또 재정 담당과 같이 합동으로 학교에 관한 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보고. 하지만 학교는 새 학기에도 담임교사를 편성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에겐 최대 1,700만 원에 달하는 황당한 수업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모두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서 은혜초등학교는 사실상 폐교됐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김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심 법원은 학교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며 학생에게 300만 원, 학부모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2심 판결도 같은 이유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학교 측 상고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향했고 폐교 4년 만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 학생의 학습권은 헌법과 하위법이 보장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며 학교 측의 일방적 폐교 결정은 불법 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학생의 학습권은 부모의 교육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각각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법인의 이사장 김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교직원들을 해고한 혐의 등으로 별도의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대법원 선고 결과는 오는 3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예, 학교가 학원 같지는 네. 않기 때문에 여기 닫는다고 저기 갈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원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습 폐교를 당했던 겁니다. 네. 학교에서 뭐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라고는 하지만 재정적인 악화를 이유로 좀 기습적으로 학교 문을 닫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교육청에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폐교 인가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반려를 합니다. 이 아이들의 어떤 학습권 이 계속해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학교와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쟁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학생들은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더라도 왜 학부모까지도 배상을 해야 되냐고 학교 측에서는 좀 반박을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주장을 네. 했던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는 거,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거는 이게 뭐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차등을 둘 수도 없는 부분이고 헌법상 명백하게 권리로 이 규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청과의 어떤 협의 과정도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학생들을 중심에 두지 않고 기습적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폐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전학 조치를 미리 못한 학생들은 뭐 등교도 한 3명 정도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전체 학생들이 전학 조치를 했는데 이 과정 중에 있어서 학생들이 받았을 어떤 이런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자해야 되는 손해배상의 대상이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에겐 300만 원, 학부모에게 50만 원의 배상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 없이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한 부분을 이제 재판부가 본 건데 어떻습니까? 이 배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건 채택하고 있지 않고 이 손해배상이란 게 정신적 손해배상은 또 금전적으로 실질 손해가 또 배상이 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많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이 부분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입증할 수는 없는 사건이기도 했고 그렇다면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300만 원이라는 어떤 금액이 전부 이 손해를 정말 그 회복시킬 정도의 금액이라고는 판단될 수 없겠지만 네. 학생들 전원에 대해서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까지 한 50만 원의 교육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방학 딱 하루 전에 그렇습니다.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에 배상 결정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 장윤리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강남에서 택시에 탄 승객이 운전 중인 기사를 무차별 폭행을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YTN이 당시 영상을 확보했는데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깜깜한 새벽, 택시기사가 한 여성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불쑥 택시기사에게 말을 걸더니 아무나 못 타고 혹시 왜 달리시는 거예요? 아가씨 대기 가는 거예요 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운전대를 뺏으려 듭니다. 위험하게 어떻게 해요? 네? 아니 빠다! 아니 나가 빠다! 아니야! 발길질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맞아요. 잠깐만 있어요, 아가씨. 운전기사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택시가 차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새벽 택시기사 김모 씨가 당한 봉변입니다. 김 씨는 10여 분간 구타를 당하면서도 3km를 운전한 끝에 이곳에서 차를 겨우 세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당한 무차별 폭행에 김 씨는 뒷목과 어깨,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전 중이라 어떻게 뭐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고 생각만 해도 충격적이어서
한 5일 정도는 일을 아예 못했어요. 가해자인 승객 A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비슷한 일로 논란이 됐습니다. 재작년 11월 자택 앞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내리시면 돼요? 우리 택시기사예요, 택시기사. 네? 신고할게요. 이런 운전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엔 처음으로 4,000건이 넘었습니다. 자칫 심각한 사고가 뒤따를 수 있어서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상습범이 아니면 법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범이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보니까 벌금으로 끝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가 여러 번 일어나고 또 집행유예까지 받았는데도 또 했다. 그러면 실형 선고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운전자 폭행에 대해 더욱 강력히 처벌하고 택시 내 보호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네,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이 시의원 당선인과 의회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어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네, 우 당선인이 사과문을 냈지만 진정성 없는 페이퍼 사과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오히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월요일 전북 완주군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도 저녁 무렵 모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당선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우 당선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야, 임마, 안 해. 하지마, 안 한다고. 와 같은 비속어와 욕설을 섞어가며 그리고 의사국 직원들에게 확 죽여버리려다는 분풀이로 퇴장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우 당선인 측은 사과문을 내고 본의 아니게 거친 발언이 나왔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해준 시민들에게도 사죄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언행에 신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의원 당선인들은 페이퍼 사과를 철회하라면서 추가 의혹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꼈으나 그 이후에 그것을 성추행이라고 워딩을 해야 할지는 고심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범기 당선인은 기자회견 직전 시의원 당선인을 만나 술에 취해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과 전북도당도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표방했던 전북 전주시. 민선 8기를 앞두고선 일찌감치 단체장 리스크에 휩싸였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죽은 이를 극락으로 보내기 위한 종교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도제. 이 천도제를 주관한 대형 사찰 승려들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천도제 비용이 과한 측면이 있지만 통상적인 종교 행위를 벗어나진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에 있는 대형 사찰입니다. 부처님 정법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며 20여 년 전 창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도만 수천 명, 사찰은 특히 각종 천도제로 유명세를 치렀는데 이에 따른 금전적 피해 주장 역시 이어졌습니다. 암이나 뇌경색, 치매, 대상포진 등 각종 질병은 물론 길흉화복을 좌우한다며 때마다 사찰에서 천도제를 권했다는 건데 피해 신도만 60명에 이르고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처음에 이거 딱 들어가면은 천도제를 안 지낼 수가 없어요. 천도제 신청을 해야 된다. 효를 해라. 지금 효를 강조합니다. 조상들을 저 내버려두면은 그게 효가 아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사찰 승려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다름 아닌 사기. 종교의 자유를 현저하게 벗어날 정도로 신도들을 압박했고 피해액도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사찰 승려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천도제 비용은 개인이 아닌 사찰이 받은 것이고 무엇보다 신도들이 원해서 치러진 종교 행위인 만큼 범죄 입증 자료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사기다 아니다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이어지며 1심 재판은 1년 4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사찰을 창건한 전 주지 A씨 등 6명에게 징역 5년에서 7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천도제 비용이 과다하긴 하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통상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을 어긋날 만큼 그런 종교 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승려들이 천도제를 관한 건 맞지만 신도들을 속이지는 않았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인데 사찰 측은 재판 이후 일부 고소인 진술에 근거해 종교 영역의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 주장하며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들어온 속보인데요. 자, 해경 지휘부 사의에 대해서 참고로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해경청장 등 지도부 9명이 사의를 표명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해경 간부 9명이 오늘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하겠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께 오해를 드린 데 대해 해경 지휘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하겠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이 들어왔습니다. 네, 좀 내용 보강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영화가 코로나의 악몽을 떨쳐내고 있습니다. 기대의 작품들이 줄줄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화 도둑들과 암살로 이른바 쌍천만에 등극한 최동훈 감독이 7년 만에 영화 외계인으로 돌아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외계인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또는 공포스럽기도 하고 저희 어린 시절을 좀 재밌게 만들어졌던 상상물이었는데 그 상상력이 현실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만든 영화고요. 저는 처음에 읽고 뭐지? 저는 이런 느낌? 그쵸.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는 저는 정말 너무 재밌다. 청춘의 마지막을 이 영화에 바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고 같은 상상력의 세계 속에 빠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원도 평창에서는 올림픽 평화 정신을 잇는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느 때보다 평화의 의미가 소중하게 다가오는데요. 영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소망하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홍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영화제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행사장에는 남과 북의 색깔을 합친 보랏빛 평화로드가 깔렸습니다. 올해로 4번째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잇는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제가 위드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께서 시네마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걸로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위드! 국제 장편과 한국 단편 경쟁 등 모두 10개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평창 국제평화영화제. 개막작은 엘리 그라페 감독의 올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마리가 된 유로마이단 반정부 시위를 배경으로 어린 우크라이나 체조 선수 올가가 겪는 갈등과 현실을 담았습니다. There is a reality behind the flow of images that we are watching every day from Ukraine. I invite everybody in the audience to act as much as possible to help Ukrainian people. 스펙트럼 부문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영화들이 포진했습니다. 아리 폴만 감독의 신작 장편 애니메이션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나치치아 파리에서 어린 소녀의 일상이 파괴되는 과정을 그린 쾌활한 소녀, 홍콩 민주화 시위를 다룬 페이스리스 등 지구촌 곳곳 논쟁적 이야기가 스크린에 담겼습니다. 평양 시네마 부문에서는 분단의 역사와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다룬 장단편 영화 5편을 선보입니다.
영화제 공식 슬로건은 위드 시네마. 코로나19로 멀어진 우리 사이를 영화를 통해 다시 좁혀나가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개막한 평창국제평화영화제. 28개 나라 88편의 영화가 오는 28일까지 전국의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북한은 어제 끝난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전방부대의 작전 임무 추가와 군사조직 개편 등을 의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적도 압도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해 전술핵 배치 등 최전방 전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지난 21일부터 4일간 진행했습니다.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가 4일간 진행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떤 적도 압승하는 강력한 자위력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정세가 조선인민군의 절대적 힘과 군사기술적 강세의 확고한 유지와 부단한 향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전방부대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계획을 추가했고 작전계획 수정과 해당 부대의 군사조직 개편도 의결했습니다. 전술 핵무기의 전방 배치와 운영을 위한 작전계획 수정과 부대 편제 개편, 남측의 삼축 체계에 대응한 선제 타격 전략을 강화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술핵에 대한 권한 위임을 어디까지 할 거냐, 적정한 그 작전적 수준의 제대 선에서 전술핵 운영 능력을 부여를 하는 부분까지도 고민을 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회의에선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부위원장을 2명으로 늘리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 의지를 과시했습니다.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지만 관련 계획을 승인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략적 기도에 맞게 전쟁 억제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심의 승인했다는 내용 등을 밝힌 만큼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시주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복수 결의 모임과 미술 전시회 등 반미 행사를 5년 만에 재개하며 반미 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강대강 정면 승부 대외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부 결속과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한일 정상이 오는 29일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양국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민관 기구도 곧 출범할 예정인데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대선 이틀 뒤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첫 통화 후 환한 얼굴로 취재진을 만난 총리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できるだけ早く対面でもお会いしたいと、対話を行いたい、こういったことは、発言としてありました。私からもありましたし、先方からもありました。 새 정부 출범 전 한일정책협의단이 일본에 와 기시다 총리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인 양국 소통이 시작됐습니다. 일본도 하야시 외무성 장관이 취임식에 참석한 뒤 총리 친서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냉랭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자민당 내 강경파들이 독도 주변 해양 조사 등을 문제 삼아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동원 등 현안에 대해 한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고위급 회담에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달 추진됐던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다음 달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오는 29일 개막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검토됐지만 간단한 담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한국에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관기구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어떤 의견을 모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韓国国内の動き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思います。いずれにせよ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側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역사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며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 문제를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이 80%를 넘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양국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가 필수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나토를 구성하는 30개 동맹국들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입니다. 네,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29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다자틀 안에서 한일 정상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외교 안보 현안들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네. 앞서 저희 도쿄 특파원 리포트부터 영상 구성까지 굉장히 집중 있게 보셨는데 네. 저는 그 안에서 질문거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생각하시면서 보셨습니까? 네, 지금 뭐 네.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요. 네.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서 그 우리 동북아시아에도 큰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가 가장 중요한 그런 무대 위에 지금 올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장관님과 함께 확인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대통령실에서 오늘 몇 시간 전에 나온 건데 한미일 정상회담은 29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사실 앞서 일본 언론에서 좀 일부 확인된 점도 있고 한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신다면요. 네. 그동안 이제 한미일 그 정상들이 네. 만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네.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은 최종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되고 있고. 또 이제 관건은 한일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일단 회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 어떤 방식으로 한일 정상이 좀 얼굴을 맞댈 것인가라는 좀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일각에선 뭐 아예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장관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네. 그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네. 회의장에서도 만날 수 있고 예. 또 이번에 만약에 한미일 정상회동이 이루어지면 네. 거기서도 당연히 또 만나실 거고요. 또 이번에 그 나토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네. 아시아 태평양에 네 나라가 초청이 됐습니다. 파트너 국가로. 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가 또 정상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회에 한국과 일본 정상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그럼 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토 정상회의장,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회담장, 또 AP4 회의장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세 개의 장소에서 이제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가 있는 건데 그 자리를 통해서 풀 어사이드인가요?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약식 회동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토를 계기로 다양한 관계 변화들도 있을 테고 뭐 동력을 찾을 수도 있을 텐데 나토 정상회담에 지금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네. 이 참석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에 한국은 2006년부터 노무현 정부 시절인가요? 파트너로서 나토와 협력을 해왔지만 예. 정상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예. 네.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정세가 워낙 엄중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협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기후 변화라든지 또는 사이버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서로 그 정상들이 만나서 같이 포괄적 안보 협력을 위한 그런 그 방안을 토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그 시점인데 거기에 한국 대통령이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 평화와 또 번영을 위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 국가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거의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 왜냐하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가장 외교 문제에서 관건이 되고 중심이 되는 부분은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한일 정상회담, 정상의 어떤 만남 위주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본 언론이나 이거 외교가의 분위기를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얘기는 좀 적극적으로 보이는데 한일 정상 관련한 얘기는 좀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뭐 참의원 선거를 좀 의식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7월 네. 10일 아무래도 참의원 선거가 이런 외교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일본의 네. 국내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해서 한일 간에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네. 지난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당선인 시절에 네. 전화 통화를 해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예.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대화가 있었고 네. 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그 외무장관이 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하고 그 한일 외무장관 그 만찬 회담을 하면서 한일 관계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우리가 뭔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좋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지금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약식 회동이라도 있다면, 첫 대면이 있다면 좀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일단은 뭐 언론에서 물꼬가 트일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데 네. 예상한다면? 네, 뭐 크게 보면은 네. 그 한반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런 그 문제가 아무래도 대화의 주제가 되겠고요. 네. 또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하니까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이 도전을 극복할 것인가. 예. 이 문제도 뭐 당연히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 한일 간에서 지금 강제징용 그 배상 문제가 가장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인데 이 엉킨 매듭을 풀 수 있는 보관은 혹시 있습니까? 네, 뭐 그동안의 이 한일 관계의 일종의 걸림돌이라고 할까요? 어려운 문제로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과 또 그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해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어찌됐든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좀 엉킨 매듭을 풀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도 있겠습니까?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두 정상이 그 커다란 틀 속에서 그 세계의 평화와
또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는지 또 그러한 큰 틀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그런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외교부도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할 민관 합동기구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인선 작업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또 일각에선 외교부 당국자가 피해자를 만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어느 과정까지 좀 진전돼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당사자들을 쭉 만나서 의견을 경청을 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해서 이 민간 협력 기구가 출범하면 실질적인 문제들을 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확인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죄가 결국 목표 사과를 받는 것 목표인 것이고 또 일본 측 입장에서는 결국은 일본 기업의 그러니까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돌아가는데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민관 합동 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좀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뭐 해결 방안으로서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또 피해자들이 이제 많이 고령화되고 있고 일본은 또 현금화를 또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해결 방안의 협의를 좀 긴장감을 가지고 속도 있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한일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가장 먼저 보기에는 하늘길부터 조금씩 열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김포 하네다 노선 운항 나토 정상회의 첫날인 29일부터 재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그 하야시 그 외상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 현안 문제도 물론 풀어가지만 양국 국민들이 자유롭게 인적 왕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늘길을 먼저 뚫는 게 좋겠다 하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일본이 그 단체 관광을 한 2만 명 정도 쿼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또 이제 면제를 이제 격리가 면제가 됐고 비자는 아직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비자가 또 면제될 수 있도록 또 양국 간에 지금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협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그 무비자 입국은 뭐 안 되지만 관광 비자로 오는 형식을 좀 바꾸다 보니까 문을 반쯤 또 열어뒀다 하면서 주일 대사관에서 일본 시민들 줄 서는 풍경도 있던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그 일본에서 오는 일본 국민들이 한국의 그 사증을 신청할 때 신청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관련 기관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나오셨으니까 남북 관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압박과 대화 이 두 가지가 대북 정책 기조로 보이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압박과 대화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이런 그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여기에 대단히 큰 지금 위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 있고 일관된 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대화로 나오면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실질적인 비핵화로 들어간다면 북한에 대한 남북 경협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지소미아를 이른 시일 내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또 언급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도 또 입장을 내놓기도 하고 또 국내 일각에서는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뭐 일반적인 원칙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그 한반도 그런 그 북한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과 또 미국 간에 이런 사전에 북한의 움직임을 또 탐지하고 또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보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과 함께 지소미아도 정상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또 다른 여러 현안 문제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현안 중에 하나가 또 결국 일본 수출 규제 문제인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파동의 발단은 일본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크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소미아만 먼저 정상화하겠다고 이제 우리가 먼저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일본 수출 통제도 풀려야 되겠죠. 지금 사실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네. 그 내용 면에서 보면 그다지 그렇게 큰 무슨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서로 이런 수출 통제 문제도 풀고 네. 또 지소미아도 정상화하고 그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물론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새로운 어떤 한일 관계의 어떤 그런 걸 제시하기 위한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좀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조급하고 서두르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전문가들 시각도 있거든요.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차근차근 그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네. 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네. 차근차근 돌다리 두드리듯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북한 핵실험 징후들도 포착이 되고 조만간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뭐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있겠지만 만약에 핵실험을 한다면 한미가 독자적으로 제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전된 논의가 있습니까? 네, 북한이 그런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미 북한의 이 도발로 인해서 국제 사회가 엄중한 경고를 보냈고 또 안보리에서 이제 결의안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이것은 국제 사회가 아마 단합된 목소리를 내보낼 겁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또 한 가지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나토가 이제 끝나고 나면 G20도 예정돼 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참의원 선거 전에 G20이 열리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서 일단 장관님의 방일 일정은 참의원 선거 때문에 미뤄진 상황인데 혹시 참의원 선거 직전에 열리는 G20에서 한일 외교 어떤 수장들이 만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아직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근데 G20은 이제 외교장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또 일본의 그 하야시 외상이 거기에 참석을 한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만약에 만난다면 어떤 좀 얘기가 오갈까요?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지난번 서울에서 그 만났던 그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양 국가가 서로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열기 위해서 같이 뜻을 모으고 노력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앞서 장관님 그 리포트 보시면서 경제 안보 분야에서 외교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실감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번 방미 일정 중에도 미국의 상무장관, 에너지 장관 만나는 등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보에 집중됐던 한미 동맹이 좀 기술, 경제 동맹으로 좀 확대됐다 이런 평가나 분석들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보시기에 성과,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다 보십니까? 네, 그 한미 동맹이 원래 군사 안보 동맹으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 공통의 가치에 입각한 동맹인데요. 이제 21세기 들어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그 동맹이 이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미국과 이런 첨단 기술 협력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우주 협력, 원자력 협력, 사이버 협력 이런 분야가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외교 지평도 넓어졌고 또 한미 간의 이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폭도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외교가 본격적인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열릴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까지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외교 현안 여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기 같지 않은 프로야구 인기를 되살리기 위해 선수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승리를 기념해 자비로 선물을 마련하는가 하면 재미있는 세리머니로 팬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뼈 아래에 줄지어 있는 사람들. SSG 에이스 김광현의 7승 선물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 KK 기념으로 하는 거니까 의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또 기다리러 왔어요. 또 이렇게 우리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이렇게 팬들을 위해서 선물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경험을 바탕으로 팬들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마련한 선물. 팬들 덕에
이렇게 제가 야구를 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팬들한테 좀 돌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자비로 만드는데 품목도 김광현이 직접 고민해서 결정합니다. 아이스박스, 텀블러, 우산, 귀중한 거라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관중석에 다가갑니다. 프리허그를 본따 프리사인이라고 이름 붙인 시간입니다. 네, 당겨주셔야 돼요. 당겨주세요. 퇴근길도 달라졌습니다. 기아는 수훈 선수가 호랑이 담요를 입고 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에이스 양현종이 아이디어를 내 호랑이 담요를 직접 쌌고 승수를 쌓을 때마다 목걸이도 선물합니다. 기다리던 팬들의 사진과 사인 요청에 친절하게 응하는 선수들. 인기가 높은 마스코트와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팬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은 프로야구가 다시 사랑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야구의 인기가 떨어지지 않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수들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화끈한 야구 준비할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YTN 이지은입니다. 황선우를 앞세운 남자 수영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진출한 세계 선수권 결승에서 당당히 6위에 자리했습니다. 하루 2번이나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며 내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목요일 오전 시작된 남자 계영 800m 예선에서 7분 8초대 성적으로 종전 한국 기록을 3초 가까이 줄인 남자 대표팀. 전체 14개 나라 가운데 4위, 세계선수권 단체전 결승 진출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7시간여 뒤 치러진 결승에서 다시 한국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대회 자유형 200m 은메달리스트 황선우가 첫 영자로 나서서 줄곧 1위로 레이스를 이끌었고 김우민과 이우연, 이호준까지 역영을 펼치며 7분 6초대의 한국 신기록을 합작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영국 등에 이어 당당히 6위에 오르며 세계 선수권 역대 최고 성적을 읽었습니다. 7분 6초의 정말 엄청난 기록으로 한국 신기록으로 마무리해서 정말 뜻깊은 시합인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 멤버들과 더 호흡을 맞춰서 더 나은 기록을 더 만들고 싶어요. 앞서 대한수영연맹은 이번 대표팀 멤버들과 호주에서 6주간 전지훈련을 진행하며 단체전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하고 선과 이제 터치 사소한 거에 신경 써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니까 기록이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도드라진 기록 향상으로 실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단체전 첫 금메달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화이팅! YTN 신윤정입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